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옛 이야기, 콩쥐 팥쥐.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착한 콩쥐가 계모랑 팥쥐한테 온갖 구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멋진 감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 네, 아마 어릴 때부터 한국판 신데렐라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익숙한 이야기가 사실은 한 사람의 깊은 내면 성장기를 담은 거대한 심리 드라마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심리 드라마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오진형 박사의 콩쥐 파취와 모성 콤플렉스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료군요. 이게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개화성, 그러니까 한 인간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냥 외부의 적이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공 콩쥐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관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계모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동물 조력자들은 무의식의 지원군,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멋진 감사하는 콩쥐 안에서 성장한 남성성의 상징이다. 이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콩쥐라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아마 전혀 새로운 콩쥐 파츠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콩쥐의 내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아버지 최만추는 아이가 없어서 기도와 불공으로 겨우 콩쥐를 얻고 어머니는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세상을 떠나죠. 네. 처음부터 결핍으로 가득 찬 출발인데 이 설정은 콩쥐의 내면 상태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을 볼까요? 네, 그 아버지. 이 인물은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기도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져요. 맞아요. 어릴 때 읽으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콩쥐가 혹독하게 학대받을 때도 그냥 지켜만 보잖아요. 네. 이 무기력한 아버지상은 콩쥐 내면에 있는 남성성, 융심리학 용어로는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허약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아, 아니무스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성성을 떠나서 내면의 어떤 추진력이나 결단력,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는 힘 같은 걸 상징하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콩쥐는 그걸 건강하게 발달시킬 모델이 처음부터 부재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네, 이것도 정말 비극이죠. 이건 아주 직접적인 모성 결핍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아는 엄마와의 절대적인 합일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배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할 때 엄마가 사라졌다는 건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내가 버려졌다는 불안감, 심지어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나? 하는 무의식적인 죄책감까지 안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허약한 남성성에 결핍된 모성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콩쥐에게 14살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계모와 파치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실현이 닥칩니다. 나무 호미로 돌밭 갈기,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네, 불가능한 과제들이죠. 누가 봐도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계모와 파찌는요, 단순히 외부에서 온 악당이 아니에요. 바로 콩쥐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지만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 즉 그림자가 인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요? 네, 제 안의 어두운 면이요? 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내 안에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피하고 싶어 할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융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아, 그런 의미에서 계모는 콩쥐가 막연하게 가졌을 인자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혹독한 현실과 자기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게 만드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악역인 셈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악역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만약 계모와 파치가 없었다면 콩쥐는 그냥 착하고 수동적인 아이로만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찌 보면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 아이러니가 성장의 핵심이죠. 계모가 내준 과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콩쥐한테는 약한 나무 호미를, 파치한테는 튼튼한 쇠 호미를 주잖아요. 네, 나무 호미는 콩쥐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내면을,
쇠호미는 팥쥐의 강인함을 상징해요. 그런데 계모는 과제를 바꿔서 콩쥐에게는 단단한 돌밭을, 팥쥐에게는 무른 모래밭을 주죠. 정말 못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겠군요. 그럼요.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의 과제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우미처럼 연약한 콩쥐는 돌밭 같은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만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쇠호미처럼 강하기만 한 팥쥐는 오히려 더 큰 도전을 해야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모는 비뚤어진 방식의 족집게 과외교사 같기도 해요. 와, 비뚤어진 족집게 과외교사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하하,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는요? 어릴 때 읽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불쌍했던 장면인데요. 독은 무언가를 담고 품어서 숙성시키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자궁, 즉 여성성을 상징해요. 에너지를 담고 성숙시키는 그릇 같은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났다는 건 말 그대로 내면의 힘이 계속 줄줄 새어나가는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콩쥐의 그 결핍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콩쥐의 결핍된 모성, 힘없는 여성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콩쥐의 자아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몰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때 기적처럼 돕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검은 소, 두꺼비, 참새떼, 그리고 하늘의 선녀까지요. 이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콩쥐의 의식적인 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정신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의식에서 보낸 지원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무의식의 지원군요. 네, 우리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이죠. 첫 번째 조력자인 검은 소를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죽은 친어머니의 화신, 즉 콩쥐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긍정적 모성 원형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엄마가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와준 거군요. 다른 해석도 흥미로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소가 콩쥐의 허약한 남성성, 그 아니무스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부성 원형의 표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콩쥐의 약한 자아를 강화시키는 본능적인 힘이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의식의 지원군이라니 든든하네요. 밑빠진 독의 구멍을 몸으로 막아준 두꺼비는 어떤가요? 두꺼비도 아주 재미있는 상징이에요. 달의 동물이라서 여성의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떡두꺼비. 복스럽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네, 바로 그 남성성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무능한 아버지 대신 콩쥐의 결핍된 여성성을 채워주기 위해 나타난 듬직하고 긍정적인 남성적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검은 소와 두꺼비가 각각 모성과 부성의 결핍을 채워줬다면 마지막에 나타난 선녀는 그야말로 완벽한 패키지 같은 도움을 주죠. 배도 짜주고 새 옷과 새 신발까지 주잖아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었죠. 맞습니다. 선녀는 콩쥐 내면에 있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어머니상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특히 선녀가 준 새 옷과 새 신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낡은 자아를 벗고 새로운 사회적 지위나 역할, 즉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를 갖게 됨을 암시해요.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쓰는 가면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새 옷은 콩쥐가 내면의 세계를 넘어서 외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탄 같은 거군요. 마치 중요한 면접 앞두고 정장을 쫙 빼입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제 콩쥐는 세상과 만날 준비를 마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잔치집에 가던 길에 시냇가에서 감사의 행차를 만나고 놀라서 신발 한 짝을 빠뜨립니다.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이 신발이 인연이 되어서 감사와 결혼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전환점인가요? 콩쥐의 내면 성장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감사라는 인물을 보세요. 그는 무기력하고 소심했던 아버지 최만충과는 완전히 정반대 인물이죠. 와, 정말 정반대네요. 추진력 있고 정의롭고 사회적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바로 콩쥐 내면에 허약했던 남성성, 그 아니무스가 마침내 성숙하게 발현된 긍정적 아니무스의 상징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외부의 멋진 남자를 만난 사건이 실은 내 안에서 건강한 남성성을 드디어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건요. 잃어버리는 건 보통 안 좋은 일인데 여기선 인연의 계기가 되잖아요. 신발은 우리가 땅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반, 즉 현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해요. 네. 그런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건 기존의 삶의 방식이 깨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뜻하죠. 약간 발을 헛디딘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그 헛디딘 순간, 그 불안정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감사, 즉 긍정적 아니무스를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안정적인 길만 걸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인연인 거죠. 그래서 감사와의 결혼은 단순히 좋은 짝을 만난 해피엔딩이 아니라 콩쥐의 자아가 긍정적 아니무스와 결합하는 심리적 통합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채우지 못했던 긍정적 남성상을 내면에서 회복하고 비로소 한 명의 온전한 여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과정인 셈이죠. 그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끝나지 않아요. 행복도 잠시. 팥쥐가 콩쥐를 연못에 밀어 죽이고 자신이 콩쥐 행세를 합니다. 어릴 때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기이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 아니무스와 결합해서 심리적으로 통합을 이룬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거죠. 아, 아직 부족하다고요? 네, 낡은 자아는 완전히 죽고 의식과 무의식이 전체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상징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최종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최종 관문이요? 마치 게임의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 같네요. 비슷한 비유네요. 그럼 연못에 빠져 죽는 것부터가 상징이겠죠? 물, 즉 연못은 무의식의 세계 그 자체를 상징해요. 아,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의식의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이고 연약했던 과거의 콩징은 여기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군요. 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 이래인 거죠. 그리고 변신이 시작되죠. 연꽃으로 또 구슬로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적 전체성, 즉 자기, 셀프 원형의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연꽃이 된 콩쥐가 팥쥐가 다가올 때마다 팥쥐의 머리채를 쥐어뜯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통쾌하면서도 좀 낯설었어요. 이전에 착하기만 하던 콩쥐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의 콩쥐였다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죠. 그렇죠. 이건 콩쥐 내면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당함에 저항할 줄 아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와,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힘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콩쥐를 더 입체적이고 강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노파가 등장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요. 네, 그 노파는 지혜를 가진 현자 원형의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파의 집에서 감사가 젓가락짝이 틀린 것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도 기억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장면이 그가 마침내 사람의 짝이 틀린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계기가 됩니다. 아, 그 사소한 불일치에서 거대한 진실의 실마리를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콩쥐가 연못에서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이 부활은 궁극적으로 콩쥐가 무의식으로의 깊은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가 모두 통합된 온전한 인격체로 재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을 이룬 상태죠. 이제 콩쥐는 이전처럼 외부의 실현에 쉽게 무너지거나 그저 수동적으로 도움만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꿰뚫어 보니 콩쥐팥쥐는 정말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네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복받는 동화가 아니라 그렇죠. 한 개인이 내면의 수많은 결핍과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무의식의 힘을 빌려서 마침내 완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위대한 영웅서사였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속의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은 콩지가 더 성숙하고 통합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모와 팥쥐는 콩지를 괴롭힌 악인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보고 성장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기도 했던 셈이에요. 오늘 이 분석을 듣고 나니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자신만의 팥쥐나 계모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이 외면하고 싶거나 없애버리고 싶거나 혹은 미워하는 당신 안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그 그림자를 단순히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줄 내 안의 또 다른 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